에, 이번 강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3대 요소 중에 개체, 관계, 속성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엔티티가 뭐 인스탄스다 뭐 이런 건 뭐 계속 했던 얘기고, 속성은 엔티티에 속한 각각의 인스탄스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며 각각의 속성은 특정한 값, 밸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제 데이터가 저장돼서 값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속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엔티티에 속하는 모든 인스탄스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뭐라고 부른다? 속성이라 부른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옛날 파일 시스템에서는 필드라고 불렀고, RDB로 가면 이제 칼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속성을, 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속성은 조직의 운영 및 그리고 미래의 성장에 극히 중요한 정보의 기초로서 조직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즉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이제 설계된다, 이런 얘기죠. 속성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최소 단위의 정보로, 즉 정보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 속성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속성 값을 보고 많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속성은 어떻게 도출되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설계를 해내야 되니까 속성을 결정해야 되는 다양한 후보들을 준비하고, 후보라는 게 뭐냐면 속성이 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엘리멘트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서 규칙 검증에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엔티티에 할당시키게 되면 그것이 속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좋은 후보들을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이 속성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속성들을 정확하게 도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속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행 시스템의 자료들입니다. 현행 시스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및 프로세스 명세들에 나타나 있는 설계 자료로부터 사용자들을 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출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속성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자료들은 엔티티 후보, 속성 후보를 도출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업, 장표, 보고서, 양식,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다큐멘트입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설계의 다큐멘트고, 이건 현업에서 사용되는 다큐멘트지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표나 보고서, 문서들을 수집해 조사해 보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사기록 카드라는 거 하나 보게 되면 그 안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다 속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표, 보고서, 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속성을 도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속성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공해서 만들 그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변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른 속성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가공된 결과, 추출 속성, delivered attribute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표, 양식, 보고서, 이런 것만 보고서는 완전하게 속성을 다 구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양식은 정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면 진정한 의미의 속성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 사용자 협의회에서, 사용자 협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스템을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으로부터 시정일관, 현업 담당자, 스테이크홀더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행하는 것이 모델링의 최상의 방법이다.
뭐 물론 엔티티 도출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관계 때도 얘기를 했고 속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사용자가 참여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게 좋은 속성 도출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흐름도의 데이터 저장소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나왔는데 데이터 흐름도라는 건 DFD,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 요던이라는 학자가 주창했던 DFD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프로세스는 동그라미고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아웃풋은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스토어, 저장소로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원 파일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있습니다. 얘를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뭐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세서로 가공해서 또 무슨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파일을 이렇게 그렸던 다이어그래밍 기법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여기에서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이 부분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도 말은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생성되는 데이터 저장소는 비록 데이터 테이블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용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는 데이터의 추상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구조적 방법론에서 정확히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인사 마스터다 그러면 인사 마스터는 이퀄 4번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여기 이거 다 데피니션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럼 이 안에 나왔던 요 항목들이 속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속성이 데이터 딕셔너리에 기술되게 된다. 즉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 즉 속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을 또 써놨네요. 이 전문적인 서적 및 자료, 즉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시스템인다면 그 사람들 자료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팔고 있는 인사관리라는 전문 서적에서 보게 되면 또 필요한 이러한 속성 후보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말로 다른 시스템, 내게 아니고 우리 주변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회사들 그런 관련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들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러한 속성들이 후보들을 찾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데에서 우리는 속성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속성사항을 정의할 때는 상세사항, 속성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나중에 실제로 물리 모델링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 데이터베이스 써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항목들을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성 명세물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보지 말고 이 속성이 결국에는 정보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세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속성 상세 정보 정의는 업무 관련 데이터의 본질,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이 설계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래머들 모든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속성 준수의 무결성 보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속성을 잘 만들면 이 속성은 어떠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결함이 없는 인테그리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의를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요. 데이터 무결성을 개선하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전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속성 정의서라고 이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의 항목들입니다. 속성 명칭, 설명, 선택성과 선택 조건, 카디널리티죠. 속성의 유형. 속성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대. 기본 속성, delivered attribute, 그러니까 basic attribute, delivered attribute, designed attribute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 알고리즘 추출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 된다. 이런 추출 계산 속성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가 도메인 매일 듣는 얘기죠. 속성이 지닐 수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이 필드에는 남자, 여자만 들어오는데 1일 때는 남자, 2일 때는 여자라는 도메인,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허용값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좀 아까 예제에서 도메인에서 1 또는 2만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넘버라는 필드로 설계해야 되는 필드인데 이 필드는 13579 홀수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허용값입니다. 이것도 도메인에 해당돼요. 도메인에 해당되고 데폴트 밸류. 예를 들어서 무슨 날짜, 입력 일자가 엔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입력 일자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항목이 어트리뷰트가. 그런데 그 입력 일자라는 필드에 데이터 값이 안 들어올 때는 시스템 데이트를 먹어라. 시스템 데이트를 거기다 세팅을 해라라든가 이런 초기 속성 값을 정해주는, 그 다음에 소유 권한, 속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개인인지 기능인지 조직에 대한 기록들을,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속성 명칭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속성명은 속성의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명사 또는 명사로 해라는 거예요. 명사 또는 명사구로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라. 즉 내가 아는 용어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써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나 뭐 전자정보에서는 속성명을 이렇게 만드는 걸 레커멘드를 해요. 엔티티명, 수식어 플러스 도메인명의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꼭 이렇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누구든지 봤을 때 속성 이름만 보고선도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명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무조건 100% 쓰라는 것도 아니고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속성 명칭을 주는 표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표준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속성에 뭐 이 코드자 붙이는 게 좋다, 뭐 수, 미양, 가만 들어야 된다, 성적이 들어오는데 뭐 이런 이제 도메인 값의 범위 정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속성명은 중복을 허락하는 외래키 속성이 아니면 전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엔티티 100개 그렸으면 100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내에서 포린 키를 제외하고는 유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합 명사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여러분들 만들다 보면 순번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순번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순번이 있잖아요. 입사 순번인지 뭐 아니면 처리 순번인지, 그냥 순번만 시퀀스 이거만 쓰지 말자는 얘기지. 무슨 순번이다, 날짜 이렇게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슨 날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요것만 보고선도 전체에서 포린 키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챕터 3 데이터 표준화에서 설명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레퍼런스를 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속성 명칭을 만들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의미가 명확한 속성 명칭을 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 유일한 복합 명사를 사용해라. 복합 명사를 두 개 합해서라도 유일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복합 명사를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면 됐지, 사용자 수, 사용자들 뭐 이렇게 해서 복수형을 쓰지 말고 가능하면 단수형으로 쓰고, 표준 단어 및 용어를 제정해서 일관되게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일자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날짜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쓰고, 데이트라고 쓰고, 막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지. 그리고 우선 그 모델에서의 표준 단어 및 용어가 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쓰면 똑같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서 써주고 있죠.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해라. 설명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속성은 이게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게 속성 데피니션이거든요. 설명이고 디스크립션. 첫째, 속성이 정의로 이 속성이 업무에 왜 중요한지, 어떤 업무의 이유에서 이 속성이 사용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선택적 속성인지 아니면 모든 선택적 속성인 경우에는 모든 선택 조건을 기록해야 되는데, 1일 때 어떻게 해라, 2일 때 어떻게 해라, 3일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기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선택성 및 선택성 컨디션에 대해서 말해주죠. 선택성은 모든 인스탄스가 해당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거는 꼭 들어와야 되는 거다.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민번호는 꼭 필수 필드다. 이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 케이스 메소드 방법에서는 앞에서 이걸 달아갖고 필수 항목이다. 아니면 요렇게 달아갖고 옵셔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스턴스 속성이 가져야 하는 속성은 필수 속성이라고 하고 속성값을 가지지 않는 속성은 선택 속성이라고 한다. 이 선택 속성에는 필수 속성인데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필수 속성인데 데이터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로 해야 돼요? 널러블. 널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널 밸류가. 그렇지 않고는 필수 속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입니다. 디폴트는 널입니다. 디폴트는 널. 고객이 뭐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고객은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해서 필수 속성이고 예를 들어서 그 앞페이지에 있었던 카드 신용도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카드 신용도가 없으면 옵셔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선택과 옵셔널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했던 속성 유형입니다. 속성 유형은 베이직 속성, 델리버드 어트리뷰트, 디자인드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기본 속성은 해당 값 인스턴스는 원래 존재하며 다른 속성 값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는 속성, 즉 우리가 조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유도 속성, 또 다른 말로 델리버드 어트리뷰트.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는 뭐예요? 속성값이 항상 다른 속성값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량 곱하기 단가는 이퀄 뭐 금액이다 이랬을 때 이 금액은 뭐라는 거예요?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뭐가 된다? 합계 금액이 된다. 이것도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디자인드 어트리뷰트는 여기는 이제 제가 쓴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업무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속성이다. 즉 우리가 조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성능,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속성을 해준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디자인드 어트리뷰트의 이 디자인드 어트리뷰트는 제 카페, 다음점 카페, DBDB에 가보면 이 디자인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 주문 수량이 있었어요. 주문 수량. 그런데, 이 트랜잭션, 입고 트랜잭션을 보게 되면 입고량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주문을 100개 했는데 입고가 오늘 10개 되고 내일 10개 되고 모레 10개 되고 해서 30개가 10개 됐다. 입고가 됐다면 아직도 70개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입고 테이블을 뒤져서 오더바이 그룹바이에서 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만일에 주문 밑에다 현 입고량이라는 필드를 하나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입고가 들어올 때마다 10 해서 이걸 30으로 갖고 있다라면 얘가 해당되는 내용을 이 테이블을 읽지 않고도 얘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자인드 어트리뷰트 설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설계 속성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퍼포먼스가 우려되는 즉 대량의 테이블들이 오더바이 그룹바에서 특정 값하고 비교해야 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입고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보다 훨씬 많거든요. 퍼포먼스가 우려되는 데이터가 많은 그 테이블의 오더바이 그룹바에서 무엇인가 특정 값 100이라는 숫자와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는 뭐가 생겨? 디자인드 어트리뷰트가 생긴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델리버드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도 알고리즘, 델리버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유도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추출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추출 공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우리는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다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거죠. 도메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지정 가능한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퍼미트 밸류
허용값이라는 건 도메인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허용값도 도메인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이 필드에는 뭐뭐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별이라는 필드가 하나 있어요. 칼럼이 어트리뷰트가 이 성별은 뭐다? 캘렉터 원바이트다. 캘렉터 원바이트다. 이것도 도메인이에요. 왜? 내가 그랬잖아요. 데이터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건 모든 게 다 도메인이에요. 범위를 정해주는 건 다 도메인이에요. 두 자는 못 들어온다 이 소리잖아. 그런데 요 캘렉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1 또는 2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도메인도 되지만 1 또는 2라는 건 뭐예요? 요 필드에는 허용값이죠. 3이 들어오면 틀린 거로 하겠다. 즉 constraint까지 제약 조건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허용값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아까 말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입력 일자가 있는데 없으면 시스템 데이터가 먹어라 이제 세팅되라 이런 얘기죠. 소유 권한도 아까도 말했지만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이 얘기를 말하는데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속성 정의 및 승인에 대한 권한, 메타데이터 승인 권한이라든가 개인. 근데 이게 나중에 그랜트 할 때 써먹습니다. 권한을 줄 때 이 필드를 누가 읽기만 해라.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랜트 할 때 나중에 그랜트 권한 줄 때 사용자들한테 all 때려갖고 그냥 확 줘버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장점에서는 뭐가 있냐면 엔티티 단위의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칼럼 단위의 권한까지도 줄 수 있는 게 관계형 DB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유 권한. 둘째, 데이터 속성값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에 권한을 가지면 개인, 기능 또는 조직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죠. 어떤 필드를 고치게 되면 이거를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이 제약 조건들을 다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속성 검증 및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값 단위까지 분할하라 이겁니다. 원자값 단위. 이제 여기서 애토믹 밸류 원자값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RDB 쓰다 보면 원자값이라는 얘기 참 많이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모델의 모든 속성은 애토믹, 그러니까 원자적이라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원자적이라는 말로 다 해서 릴레이션이 갖는 애트리뷰트의 원자성이라는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특성이 의미하는 바 엔티티에 나타난 속성 값은 업무적인 이유에 의해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값이다. 예를 들면 이름이다. 성명이다. 여러분들 성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다 최용락 썼어요. 요거 하나가 묶여야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지 최 따로, 용 따로, 락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한다? 유닛 밸류. 이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위값까지를 나눠내는 것을 속성을 만드는 걸 한다. 여러분들 주소 같은 거 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뭐 내정로 뭐 이렇게 내려간다면 경기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 쓸 수 있어요. 왜? 서브스트링 앞에서 또 몇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잘라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주소라는 유닛 밸류로서 의미가 있지. 만일에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써요? 이 주소 다 안 쓰고 앞에 우편번호를 다 집어넣으면 앞부분은 똑같이 들어오고 그 뒤에 달라지는 부분만 들어오잖아요. 주소 2라고 해서 주소 2 얘는 뭐라는 거예요? 유닛 밸류라는 거죠. 거기 롯데 아파트 이건 의미가 없어요. 롯데 아파트 134동 몇 호 이것까지 합해졌을 때의 정보로서 의미가 있고 그게 어트리뷰트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애토믹적, 그러니까 원자적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값을 단위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CJ 데이터가 말했던 원자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계형 모델 내 최소 데이터 단위는 개별 데이터 값이다. 이러한 값들은 원자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게 그러니까 CJ 데이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들은 당의 모델에 관한 한 분해 불가능하다. 더 이상은 쪼개봐야 의미가 없다. 이 데이터로서 그런 이제 얘기를 가지고 애토믹 밸류 또는 유닛 밸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자 속성은 업무에 대한 단일 사실을 나타내며 그 안에 의미가 있지만 모델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다른 사실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로 도출해서 자기만 아는 이런 암호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코드 또는 식별자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예를 들은 게 계좌번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은행에서 지점 코드, 상품 코드, 계좌 개설일자, 일련번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16바이트가 키로 데이터라고 칩시다. 이것도 너무 길죠, 계좌번호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개설된 이 계좌번호인데 어떤 상품인데 정기 예금인데 개설 며칠 날짜에 개설했는데 일련번호는 그 날짜에 개설한 사람들 중에 1, 2, 3, 4, 5, 6에서 아마 999번까지 아마 이 은행은 좀 적은가 봐요. 일련번호 3개니까 999 했는데 1000개 나오면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anyway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지점 코드 따로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상품 코드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지점 코드, 상품 코드, 계좌 개설일자, 일련 번호를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계해도 돼요. 이렇게 설계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16바이트를 하나로 설계를 해놓고 지점 코드 따로, 상품 코드 따로 이렇게 해서 코드로 해서 또 이용해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련번호 사실 이거 있잖아요. 계좌번호가 있잖아. 이거 다 빼버리고 일련번호만 줘도 돼요. 일련번호 16바이트로 만들면 해결되잖아요. 시퀀스 넘버로 확 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캐트네이트라 그러거든요. 결합키라 그러는데 이런 결합키를 만들 때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개 속성이 복합되어 하나의 계좌번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좌번호 내 상품 코드, 계좌 개설일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업무적인 요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려면 이러한 업무적인 요구가 있다면 계좌번호는 각각의 속성으로 분리되는 것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단위인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계좌번호에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말했던 상품 코드라든가 계좌 개설일자 이런 것들은 유닛 밸류로 또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엔티티 내 모든 속성은 원자 속성의 업무에 대한 단일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요 뒤에 나오는데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실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숨겨져 있어. 그래서 16자리 쭉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모르잖아요. 16개 읽어가지고는. 그래서 계좌번호가 있고 개별로 지점코드, 상품코드, 테이블이 없는 형태로 즉 속성이 원자값, 애토믹 밸류로 분리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조인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라서 봐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속성은 단일 사실과 단일 개념을 나타내야 하는 정의를 어기고 있다. 이런 속성은 두 번째, 만일에 회사가 성장하면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아까는 은행이었는데 그렇죠? 은행이었는데 뭐 이 회사로 바뀌었어요. 또 주키 역할은 분명히 엔티티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업무가 확장되게 되면 키가 바뀌어야 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변화 가능성에 적응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좀 써주고요. 구성 요소 여기들의 특성을 숨기거나 앰비기어스 모호하게 계좌번호만 보고 업무적으로 구성된 업무 규칙을 못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애매모호하게 만든 이런 키들이 된다. 저런 내용들이 없으면. 넷째, 원자값이 아닌 속성들은 접근 경로를 잃어버리게 된다. 데이터를 찾아오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모르게 되죠. 몰라도 된다? DBMS는 옵티마이저가 있으니까 옵티마이저도 뭐가 찾아 들어갈 근거가 있어야 찾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서브스트링. 그것도 또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16바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코드를 지정 코드, 상품 코드 더하기 날짜 더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순번 세 자리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요 날짜를 체크하고 싶어요. 여기에
6바이트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브스트링 여기서 16개였으니까 3개 빼고 그러면 8번째서부터 지정 코드, 상품 코드 하고 서브스트링 9에서부터 6개를 잘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유니크 키였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관계형 DB에서 서브스트링이나 뭐 이런 있잖아요. 이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키값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계산을 한다든가 서브스트링이라든가 이런 변형을 가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시퀀셜로 처리해버려. 인덱스를 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무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짓은 안 좋은 이러한 이 패스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설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 속성은 단순 정의역을 가지며 단순히 하나하나씩 볼 수 있어야 되며 단순 정의역은 기업 내, 즉 기업 조직 내 사용에 있어서 불가분, indivisible, 더 이상 자르기 어렵게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원자값 속성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 형태는 매출일자, 생년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날짜, 연, 월, 일로 쓸 거냐, 일, 월, 연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뭐 다 순서가 차이가 있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 분리된 것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이라는 거는 1, 2, 3, 4, 5, 31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일자, 매출일자를 해서 묶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생년월일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따지는데 만으로 따진다. 뭐 이런 거 따지기 위해서 아니면 출생연도만 필요하다 그러면 생년월일 따로 두고 출생연도 따로 뭐로 가지면 돼요? 어트리뷰트로 또 가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애토믹 밸류와 인디비저블 다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상태로 속성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들어진 공인된 속성, 우편번호, 유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단지 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뭐 이건 옛날 형식이네요. 우편번호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어느 동인지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속 전환하지 말고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같은 이 지역번호, 국번, 개별번호, 시퀀스 넘버죠. 그래서 지역번호 031, 714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지역 따로 국번호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각각을 3개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 속성 분리가 맞는 건지 합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직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죠. 하나의 값만을 가지는지를 검증해줘라. 즉 이 속성을 만들었는데 값이 하나 여기에 들어오니까 뭐냐면 애토믹 밸류라는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에요. 속성에 관리되어야 할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진정한 의미는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반드시 하나라는 거지. 종류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하면 엔티티에 들어가는 인스턴스마다 반드시 하나 값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엔티티 전체에서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게 인스턴스라는 게 우리가 인스턴스가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속성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학번, 성명, 주소, 주민번호 4가지가 있다고 치면 요게 속성인 거야. 요것이 애토믹 밸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이건 인스턴스 전체는 애토믹 할 수밖에 없죠. 왜? PK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의 싱글 밸류를 가진 특성도 집합 이론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이 테이블이거든요. 갖는 애트리뷰트의 원자성이라는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간에 이 인스턴스는 뭐하다? 애토믹하다 이거. 전체는 다. 왜? 하나가 완전히 유니크한 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4번이잖아 학번 이게. 그렇다면 학번,
성명 같은 사람이 2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주소, 같은 형제. 주민번호는 또 유니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온 애들은 주민번호가 널값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값만 가지는지를 검증을 해야지만 이게 값이 갖는 게 요것이 잘 만들어진 속성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메서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설계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 단일값 사례 똑같은데 정보공학 표기법은 이렇게 나왔고 케이스 메서드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제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객이라는 테이블 안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 정교화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설명을 하네요. 얘나 마찬가지니까 하나 갖고 설명을 할게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 일자가 있어요. 계약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계약 일자가. 차량 번호가 아마 보험회사인 것 같아요. 차량 보험회사. 그래서 차량 번호가 있고 차량 코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계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무슨 기념 일자가 좀 나오고 취미까지 자택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거 월소득이 좀 나오는 이런 이 엔터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이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고객에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최종 적성검사 일자하고 월소득액은 여기 고객명하고는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계약과 관련된 건 계약 일자는 여기 있는데 계약 번호를 여기다 빼내고선 계약 일자를 어트리뷰트로 집어넣고 계약 상태 고객 번호가 포린 키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뭐로 들어간 거야? 난 아이덴티파잉 관계죠. 저번에 앞에서 설명했잖아. 아이덴티파잉 관계는 고객 번호가 뭐로 했을 때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갈 때 이게 아이덴티파잉 관계고 얘는 난 아이덴티파잉 관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넌 아이덴티파잉 이게 점선으로 돼 있고 실선으로 돼 있다 앞에 설명했었습니다. 했죠? 해지 일자. 여기 없는 어트리뷰트들이 좀 더 많이 쓰여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예제를 한다면 여기에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상태 이런 것들이 해지 일자 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뽑아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놓고 고객 차량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고객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차량이 2개 있을지 모르니까 1번, 2번 들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차량 번호는 유니크하니까 얘를 올려버리고 고객 번호 이쪽으로 내려서 포린 키로 가면서 얘나 마찬가지로 다 non identifying 관계로 다 떨어뜨려 버리면 훨씬 설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예제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들었다 할게요. 취미 종류 코드가 있었어요. 취미 종류 코드가 있어가지고 1번일 때 뭐 낚시, 2번일 때 등산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수준이 뭐 1, 2, 3, 4, 5 등급이 있나 봐. 뭐 상중하 뭐 이렇게 있는지 고객을 또 이렇게 만들고 왜? 취미가 여기 있었잖아. 요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취미가 이렇게 만들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면 몇 개 들어가요? 취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고객 주소요. 고객 주소 구분이 있었어요. 1일 때는 자택, 2일 때는 직장 뭐 이렇게 쓸라 그러나 봐요. 시작 일자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 포린 키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뻥이에요. 왜? 포린 키를 만들려면 슈퍼 타입이 있어야지. 고객 주소 구분이 있어갖고 얘가 이렇게 릴레이션을 줘야지만 포린 키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우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일자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서도 충분한데 시작 일자가 PK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어사인 잘 배치를 시켜가지고선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려나가는 단일값 사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계약 일자 아까 얘기했죠. 유니크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여기 보면 고객은 하나 이상의 차량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취미는 2개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델리버드 어트리뷰트인지를 검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성 검증 단계의 3단계인 원천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뭐라 그랬죠? 델리버드 어트리뷰트 있는 속성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다른 속성에 의거 가공되어 만들어진 값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잘 도출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델리버드 어트리뷰트의 예제라고 했는데 뭐가 델리버드인지 모르겠어요. 기원자 수하고 미원 수를 합하면 인원수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이 예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 현재 정보만 관리하는 형태, 현 주소, 현 고객 등급 등 자식 엔티티에 있는 맨 마지막 정보를 현재의 정보라는 의미로 중복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최초 정보를 보관하는 형태, 최초 가입일, 모집 사원 등 집계 정보를 집계 정보는 같죠. 인원수, 가족수 이런 총 직원수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숫자를 합해 가지고선 델리버드가 되니까 얘는 이런 것들은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할 수 있지요. 합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카운트 발생해서 읽어본 숫자 뭐 이런 것들 다 델리버드 어트리뷰트가 될 수 있죠. 정보공학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익스클루지브 엔드 개념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단체 고객에도 가입돼 있고 개인 고객에도 가입돼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OR로 바꿔줘야 되고 뭐 이제 이게 뭐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출 관계만 관리하는 형태, 가입 번호, 관리 사원, 대표 정보만 관리하는 형태, 대표 전자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취미, 법인 대표자 정보, 다른 속성 일부의 정보만 분리한 형태, 성별, 결혼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라고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가 일부분만 추출값인 형태, 인원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출값이죠. 인원수, 대표자 정보 등이 일부분이란 인스턴스 중에 일부는 다른 엔티티에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원시값인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게 이제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래요. 근데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는 기존에 다른 엔티티나 속성들로부터 유도되거나 계산된 속성들이 유도 또는 계산에 의해서 속성 어트리뷰트에 대한 종속성과 함께 그 방법이 데이터 모델에 표현되어야 되며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 나오지만 다른 엔티티 또는 다른 속성들로부터 유도되는 이러한 이 어트리뷰트를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를 잘 들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데이터 모델링 이론을 보면 옛날 말하는 거예요. 유도된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나 계산된 초창기 때는 속성은 중복으로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복으로 인식했어요. 뭐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이거 없어도 나중에 곱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이러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라고 판단했었대요. 옛날에는.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 모델에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이야말로 기업의 관리의 관점에서 보는 속성에서 데이터 모델에 반드시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다시 말해서 어큐뮬레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금액이라는 필드를 애초에 이 존재를 시켜놓으면 입력할 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델리버드 어트리뷰트는 이제는 반드시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메모리 값이 비싸고 디스크 값이 비쌌을 때는 야 이거 없어도 나중에 찍을 수 있는데 뭐처럼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입사람들한테 혼났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얘기고 델리버드 속성이라는 하나 이상의 다른 속성에 추적된 여러 사례 값들로 토대로 추가 계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속성에 대하여 새로운 값을 창출하는 속성이다. 계속 창출할 수 있다. calculate 연산에 의해서
단일 사례에 대한 특정 기술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속성 또는 단일 사례로부터 계산된다. 즉 같은 엔티티에 있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엔티티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불러다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유도 속성은 진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대표한다. 그 사람들은,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수량, 단가보다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유도 속성은 사용자들의, 아니, 단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데이터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속성에 포함되는 물리적인 어떤 것도 내포하지 않는다. 유도 속성은 향후 과정에서 결코 식별자로서 역할을 맡지 않아요. 아, 인덱스로 다는 써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써먹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